작은 손이 이불 끝을 꼭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밤, 낯선 신방 안에는 촌농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소녀는 겨우 13살, 붉은 잠옷 아래로 앳된 숨소리가 가쁘게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23세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사내가 한 행동은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신방으로 들어와 신부 곁이 아니라 방문 옆 차가운 마루에 자리를 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야담극장입니다. 오늘은 빚으로 맺어진 인연이 어떻게 한 집안을 바꾸고 한 여인의 운명을 뒤집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학식과 절개로 이름 높던 집안이었지요. 조상 중에는 암행어사를 지낸 이도 있었고 예문관에서 글을 올리던 선비도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윤씨 가문 앞을 지날 때면 저절로 발걸음을 낮추었고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넓은 사랑채에는 늘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봄이면 마당에 매화가 피어 먼 데서도 그 향이 번졌습니다. 그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는데 세상은 참으로 덧없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흉년과 역병, 그리고 집안 어른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윤씨 가문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문간채는 허물어졌고 사랑채에는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은 많았으나 쌀은 없었습니다. 한때 가득하던 곳간은 텅 비었고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기둥과 빈 문서뿐이었지요. 그래도 설인의 아버지는 선비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무너진 담장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도 책장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의 셋째 딸이 바로 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13살이었지만 또래보다 조용하고 눈빛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틈만 나면 글을 가르쳤기에 천자문과 소학 정도는 익히고 있었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눈치도 빨랐습니다. 마당을 쓸면서도 귀는 언제나 사랑채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지만 그 작은 입으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를 안다 해도 굶주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랑채에서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들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빛 독촉이 마지막까지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설인의 아버지가 퀭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버틸 수 없소. 논도 팔았고 밭도 넘겼는데 남은 것은 이 집뿐이요. 어머니는 안채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고 어린 남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빚을 진 상대가 고을에서 제일 돈 많은 상단의 주인 백만석이라는 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장사로 재산을 모은 사람으로 돈은 넘쳤으나 늘 양반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왔지요. 수십 년을 무시당하며 쌓인 것이 있었던 탓인지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어이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빚 대신 윤씨 집안의 딸 하나를 자신의 며느리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설인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실신하다시피 울었습니다. 저 어린 것을 어찌 보내오. 아직 아이인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온 집안이 흩어질 판이었고 남동생들까지 남의 집 종살이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였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날 밤 내내 사랑채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촛불 한 자루가 다 타 꺼질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쓰지 못한 빈 종이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이는 빈 문서 한 장과 맞바꿔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가마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 앉은 서린의 마음은 무덤 같았습니다. 붉은 홀레복은 아직 작은 아이의 어깨에 너무 무거웠고 족두리는 자꾸만 앞으로 쏠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마 문을 닫으며 손을 한번 꼭 잡아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서린은 눈을 꼭 감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던 글귀를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의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것만이 진짜 내 것이다. 그 말만이 가마 안에 서린을 겨우 붙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시댁은 놀라울 만큼 컸습니다. 기와 지붕이 여러 채 이어졌고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윤씨 집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림이었지요. 하지만 그 집의 공기는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돈 냄새는 풍겼지만 사람 냄새는 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그 윤씨 집딸이라더라. 빚 대신 왔다지. 대감댁 교수가 아니라 사실상 몸값 치르고 들어온 셈이라고. 그 말들이 서린의 귀에 모두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 시어머니 조씨는 서린을 보자마자 싸늘한 눈빛으로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천천히 그리고 날카롭게. 조씨는 평생 돈으로 무시를 견디며 살다 여기까지 올라온 여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진짜 양반가 출신인 서린을 보면 설명하기 힘든 열등감과 분노가 올라왔지요. 저 어린 것에게서조차 자신이 끝내 가질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피와 글과 오래된 이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조씨는 첫마디부터 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얌전히 살아라. 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건 복이 아니라 빚값이다. 괜히 규수 행세하지 마라. 서린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울음은 나지 않았습니다. 울다 보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린은 울지 않는 법을 그날부터 배웠습니다. 눈물 대신 숨을 깊이 들이쉬고 흔들리는 마음을 뱃속 깊이 가라앉히는 법을. 그날 저녁 서린은 낯선 신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잔칫집답게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서린은 이불 끝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오늘부터 이 집이 자신의 집이 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회가 끝난 뒤 늦은 발걸음, 소리와 웃음소리가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신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이겸이 들어왔습니다. 서린은 겁에 질린 채 몸을 움츠렸습니다. 눈을 들 수도 없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끝을 꼭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지한 시진도 채 지나지 않은 밤, 낯선 신방 안에는 촌농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깊은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잠시 뒤 들려온 것은 다가오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한동안 서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마루와 맞닿은 문턱 가까이에 자리를 폈습니다. 신방 한복판이 아니라 그 먼 곳에 앉았습니다. 서린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겸은 생각보다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은 거칠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 생각하는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서린은 그 눈빛을 처음 보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낯설었습니다. 이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섭소? 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숨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돈으로 혼인을 샀소. 하지만 나는 사람 마음까지 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대는 아직 아이요. 오늘 이 밤이 그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서린이 태어나 처음 듣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배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서린은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겸은 그렇게 말한 뒤 품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윤씨 집안 딸이라면 글자를 알 것이오. 내 말이 맞소? 서린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먼저 서로를 사람으로 알겠소. 그 다음에 부부가 되어도 늦지 않소. 서린은 그 말이 끝난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묵직하게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겸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서린에게 책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읽어보시오.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 줄을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를 틀렸습니다. 순간 서린은 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이겸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잘했소. 틀려도 괜찮소. 배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오. 그 한마디에 서린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글을 읽었습니다. 침방에서 홀레복을 입은 채 책을 읽는 두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을 이상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그날 밤 처음으로 낯선 집에서 무너지지 않고 밤을 건넜습니다. 공포 대신 작은 온기 하나가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 씨는 서린에게 일감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우물물 깃기, 장독대 닦기, 수십 벌의 호치불 빨기, 콩 고르기, 실 잡기, 바느질, 부엌 아궁이 지키기까지. 아직 손이 여문 적도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야 했고 날이 저물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조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서린의 곁에 서서 감시하듯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러 더 매섭게 굴었습니다. 양반집 딸이면 손이 곱기만 해야 하느냐고. 이 집살을 먹으려면 손부터 달아야 한다고. 서린의 손끝은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밤이면 물집이 잡혔고 바늘을 오래 쥐어 손마디가 붉게 부었습니다. 찬물에 빨래를 하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핏물이 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낮에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조 씨가 더 기뻐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울음이 한번 터지면 다시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린은 아픈 손을 치마 안에 감추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겸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상처난 손에 약초를 빻아 발라주었습니다. 서린이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이겸은 늘 알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시오.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약초를 꼼꼼히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아래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학, 논어, 역사 이야기, 세상을 보는 법까지. 글은 외우는 데에만 쓰는 것이 아니요. 이겸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를 판단하고 속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이요. 서린은 낮에는 이를 버티고 밤에는 글을 버텼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눈빛만은 점점 또렷해졌지요. 이겸이 새로운 글귀를 가르쳐 줄 때마다 서린은 손끝이 아프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말이 있었구나 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이겸은 그런 서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견디는 힘이 있구나. 아무리 눌러도 속은 꺾이지 않는구나.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배우고 자라는 사람. 이겸은 서린이 자신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임을 그 무렵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린과 이겸 사이에는 남편과 아내의 거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만으로는 이어질 수 없는 인연이 글 한 줄, 말 한마디씩 쌓여가고 있었지요.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서리는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이겸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두 해가 지났습니다. 서리는 조금씩 자랐고 글도 제법 깊이 읽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다시 낙엽이 지는 사이 서린의 눈빛은 훨씬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글자 하나에도 더듬거리던 아이가 이제는 문장을 통으로 읽고 뜻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겸은 서린이 배움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보다도 성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가르친 것을 낮에 아궁이 앞에 앉아서도 혼자 되뇌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이겸은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서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칼든 도적이 아니요.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이지. 서린은 그 말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칼은 눈에 보이지만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깊이 파고드는 법이지요. 이겸이 떠나던 아침, 서린은 대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서린의 귀에 남았습니다. 이겸이 떠난 뒤 조씨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서린을 붙잡아 줄 사람도 없었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진 셈이었습니다. 일감은 더 늘었고 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서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겸이 돌아오는 날까지 이 집에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낯선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허참봉이라 했습니다. 겉모습은 번듯했고 말솜씨도 좋았으며 웃는 얼굴이 언제나 환했습니다. 조씨는 그 사내를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서리는 달랐습니다. 그자의 웃는 눈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입은 웃는데 눈 속 깊은 곳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배우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익혀 온 서린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허참봉은 조씨에게 은밀히 말했습니다. 부인, 이번에 한양 인맥을 통해 집안을 아예 사족으로 올릴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문서만 잘 처리하면 이제 누구도 부인 댁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조씨는 그 말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평생 신분 때문에 무시당해 온 조씨였습니다. 사족이 된다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도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눈이 흐려지면 귀도 흐려지는 법이었습니다. 문제는 문서였습니다. 조씨는 간단한 글자 몇 개는 겨우 구분했지만 긴 문장을 읽을 줄은 몰랐습니다. 허참봉은 그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신분을 올리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백가 상단의 창고와 논밭 일부를 담보로 넘기는 계약서였지요. 그를 모르면 종이 한 장에 집안이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허참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씨가 인장을 찍기 직전이었습니다. 마루 끝에 서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서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문서는 제가 한번 읽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조씨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서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집안의 큰일이니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조씨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문서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말이었지요. 허참봉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숨길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린은 문서를 펼쳐 들고 빠르게 훑었습니다. 몇 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곧장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치면 허참봉이 말을 바꾸거나 문서를 빼앗아 달아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겸이 가르쳐 준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급하다고 먼저 드러내면 지는 법이요. 서리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서리는 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큰 문서는 문중 어른들을 모시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라면 여러분 앞에서 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조 씨는 그 말이 맞다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식 사족이 되는 장면을 여러 사람 앞에서 보이고 싶었습니다. 허참봉은 속으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눈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흘 뒤 문중 사람들과 가까운 상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앞마당에 자리가 펼쳐졌고 집안 어른들이 차례로 앉았습니다. 허참봉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아직도 여유로운 척 앉아 있었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리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또렷했습니다. 본 문서는 백가의 창고색과 논12 마지기 및 부속 재산을 허무에게 양도하는 증서라.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허참봉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조 씨는 손에서 인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마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람들이 허참봉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기꾼은 그날 사람들에게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서리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앞마당은 텅 비었습니다. 조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깔보던 어린 며느리가 집안을 통째로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와 안도가 한꺼번에 뒤엉켰습니다. 인장을 집어 들려던 손이 아직도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서린이 나서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몸이 서늘해졌습니다. 한참 뒤 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쉰 듯 낮았습니다. 내가 날 살린 것이냐? 서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릎은 비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단단한 결심이 서린 무릎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살린 것은 제가 아니라 그립니다. 조 씨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서리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창고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모르면 남이 내민 종이 한 장에도 집안이 무너집니다. 어머님께서 늘 원하셨던 것은 진짜로 존중받는 삶 아니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이제부터 배워야 합니다. 조 씨는 어이가 없어 웃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린 며느리, 그것도 빚값으로 들어온 아이에게 글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조해 주셔야 합니다. 배우는 동안만큼은 저를 며느리가 아닌 스승으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은 조 씨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을 살린 것은 재산도, 허세도, 족보도 아니었다는 것을. 결국 조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가마솥에 불 올리기 전에 내 방으로 가마. 그것이 두 사람 관계가 뒤집히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 씨는 정말로 서린의 방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은 민망함에 떨리고 있었지요. 살면서 이렇게 낯선 문턱에 서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라는 말이 떨어지자 조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방석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어머님. 그 말 한마디에 조 씨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리는 책을 펴고 가장 쉬운 글자부터 가르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처음에는 조 씨가 짜증을 냈습니다. 한 글자를 외우지 못해 책상을 치기도 했고 괜히 서린에게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겸이 자신을 가르치던 그 밤들처럼 서린 역시 차근차근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머님, 배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 씨는 묘하게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조 씨는 아주 서툴게나마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겨우 더듬던 것이 어느 날부터는 짧은 글귀를 혼자서 소리 내어 읽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글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깨칠수록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피와 신분만 보이던 사람이 이제는 말의 속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게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서린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한때는 빚값으로 들어온 아이였지만 이제는 집안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새 눈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조 씨는 서린에게 일감을 쏟아붓던 것도 어느 틈에 줄어들었고 말끝에 날이 서 있던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사과의 말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 씨의 눈빛이 달라지고 밥상에 고기 한 점이 서린의 앞에 먼저 놓이게 된 것으로 표현될 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린아,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내가 미웠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끝내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다. 헌데 이제 알겠다. 진짜 귀한 것은 집안 이름이 아니라 사람 속에 든 마음이더구나. 그 말을 들은 서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얼마나 오래 버텨왔던가. 그것을 따지거나 새말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서린은 17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눈빛은 단단했으며 집안의 안살림도 빈틈없이 돌볼 줄 아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 씨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완고한 구석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사람을 함부로 낮잡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과거의 급제에 어사화까지 달고 금이환영했습니다. 온 집안이 대문 앞으로 몰려나갔습니다. 말에서 내린 이겸은 먼저 어머니를 안았고 그 다음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서린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는 말을 잊었습니다. 기억 속의 서린은 작고 여린 아이였는데 지금 눈앞의 서린은 고요하고 단단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겸이 낮게 불렀습니다. 서린. 서린은 조용히 예를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리. 이겸은 한동안 서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세월 동안 단지 자란 것이 아니라 안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그 짧은 순간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 씨는 아들에게 지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기꾼 이야기, 문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며느리에게 글을 배운 이야기까지. 조 씨는 말하는 내내 서린 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꺼냈다는 것 자체가 조 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대가 해냈소? 서린은 작게 웃었습니다. 나리께서 떠나시기 전 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칼든 도적보다 달콤한 말을 조심하라 하셨지요. 이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떠나 있던 동안 이 집을 지킨 것은 재산도, 족보도, 남자들의 권위도 아니었다는 것을. 한 사람이 묵묵히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글 한 줄의 힘으로, 사람을 읽는 눈으로, 그리고 무너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며칠 뒤 복사꽃이 핀 밤이었습니다. 이겸은 서린을 뒤뜰로 불렀습니다. 달빛 아래 꽃잎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이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억하오? 첫날 밤 내가 했던 말을.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오기 전까지 내가 먼저 문턱을 넘지 않겠다고 했소. 서리는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웠던 그날 밤 촛불 아래 책을 펼쳐주던 그 손을, 틀려도 괜찮다고, 배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를. 서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뜰 안에 꽃잎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겸은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상처와 굳은 살로 거칠었던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가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그대를 제대로 맡고 싶소. 빈 문서에 딸려온 아이가 아니라 내가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우물가의 찬 공기, 갈라진 손끝, 촛불 아래의 밤들, 조 씨의 차가운 눈빛이 따뜻함으로 바뀌던 날, 그 모든 것들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나리를 남편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공포로 시작된 인연이 긴 기다림 끝에 존중과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신분과 돈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려 했지만 끝내 한 집안을 살린 것은 족보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팔려오듯 시집온 한 소녀의 인내,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려 했던 한 사내의 약조. 그것이 결국 모두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글은 사람을 높이고 마음은 가문을 세운다고.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라면 그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을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